사실은 이제 이 회의와 토론을 잘하는 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에 촛불도 그랬고 그 전에 광우병 촛불할 때도 제일 많이 거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를 제일 많이 불렀는데 문제는요. 저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거나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제1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회 안에서 엄청나게 이제 혼란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통합진보당 마지막 대변인을 했을 때 박근혜 독재 정권이 그 위원정당이라고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을 시켰는데 그때 진보당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옳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국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진보당의 노선이나 이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강제로 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똑같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통합진보당 같은 빨갱이 종북 위원정당은 해산을 시켜야 민주주의다. 이런 정당이 없어져야 민주주의다 그랬거든요. 그들도 민주주의란 말을 썼고 우리도 민주주의란 말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회의나 토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주의는 다 사람들이 입이 있는 거잖아요. 입이 있어서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몇 월 달이었죠.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텐데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대본에 나오는 소리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그렇죠? 이제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문재인이 새로 대통령이 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민주주의를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거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으면 가장 첫 번째는 전 국민이 그동안 막혔던 입을 열 수 있어야 돼요.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예를 들면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여성들은 여성대로,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사회에서 소외받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요구를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거든요.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고 요구를 주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농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거리에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쌀값이 30년 전이랑 똑같습니까? 우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1만 원 계속 얘기를 했고 아직 1만 원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은 30년 전 쌀값으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나 입을 열어야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재인을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것은 입을 열려고 뽑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속에도 뭐가 있냐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합의한 바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회의 토론이라고 하는 건 입을 여는 건 개인이 입을 여는 거지만 회의나 토론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거치면서도 한 번도 이런 얘기들을 깊이 있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그 유학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초등학생들 중에 학교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찐따를 주고 애들은 애들대로 뭐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업 나가기도 바쁜데 왜 질문을 하냐,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장 적응하기 힘들대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훈육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회의나 토론을 하는 데도 익숙하지 않죠. 좀 아까도 재밌는 게 앞자리에 안 앉으시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꾸 뒤로 가, 그렇죠? 강연이나 회의장에 있으면 뒤부터 앉으시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토론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이전의 사회는 계급 사회예요.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는데 노비한테 오늘 아침에 이 마당에 낙엽을 쓸어라고 했는데 노비 입장에서 토론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쓰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신하들이 여기서 토를 달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토론이나 회의는 사실은 민주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주주의가 되면서 뭐가 평등해졌냐면 모든 사람들의 입이 평등해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저절로 평등해지지 않았죠. 이 자리에 이제 여성분들이 안 계신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나라가 어디죠?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을 뽑거든요. 왜 미국이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능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왜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까? 인종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다른 분들. 말을 크게 막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미국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만든 지 이제 30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3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나라를 만들면서 법 체계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 때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쭉 역사적 과정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시기에 가장 핫하고 최신 제도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1945년도에 해방이 딱 되자마자 그때 이제 47년도에 헌법을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의 당시의 재헌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헌법이었죠.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권리나 토지공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랬는데 물론 이거는 다 그냥 제도만 따왔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여성들도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어린 투쟁을 했는지 별로 감흥이 없어요.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1945년도에 해방되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1인 1표제로 그쵸? 여성들도 투표를 했잖아요. 재미난 거는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은 해방되자마자 1945년도에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거는 1970년대예요. 굉장히 늦었죠. 생각하신 것보다. 왜냐하면 그 사회 내에서 흐름들이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주는 흐름들이 과정을 밟은 거죠. 더 재미난 것은 남자들만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시민들에게 계급을 철폐하고 투표권을 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줬어요? 남자들에게만 줬죠. 여자들에게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냐,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라고 제기했던 그 여자는 프랑스의 그 여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여자는 단두대에서 사형당했어요. 그 주장을 했다고. 프랑스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저 사형당했던 목이 잘리면서 요구를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투표권이 왔던 거죠. 더 재미난 거는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삼성의 이건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투표할 때는 한 표고 여러분도 한 표잖아요. 이것도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발달한 북유럽의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19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줬어요. 예를 들면 이건희가 100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 표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었죠. 이런 과정들이 쭉 왔던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은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권리가 있어. 이 말에서부터 사실은 토론이나 회의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나 회의를 잘하는 것 자체는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었는지와 되게 깊게 관련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건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성이죠. 김여미 씨인가요? 이 사람이 김영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마음에 드는 소리를 했더구만요. 제일 먼저 손을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노동자라는 단어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이란 말이 북한의 노동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기어였거든요. 빨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에는 근로자로 돼 있죠. 이것도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 풀리고 있죠. 이런 것 정도가 우리 사회 사실은 민주주의 정도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는데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토론이나 회의 문화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사람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하루하루 아름답고 평안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서로 제 주장만 내세우려 하지 남 얘기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남의 주장이 옳더라도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제일 재밌는 거는 무슨 말만 나오면 화를 내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가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회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재미난 거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10분이 넘는 분들도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으면 회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에서 나와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괜히 화가 나.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감정적으로 화가 나요. 그렇죠? 저 사람은 왜 내 말에 동의하지 않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주 높은 수준에서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토론이 필요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을 다시 할 수 있냐 없냐, 뭐 민주노총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데서 경론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고향파주 지부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이거를 11월 달에 가냐 12월 달에 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내가 11월 달에 딱 얘기했는데 여기서 누가 12월 달로 얘기를 바꿔버리면 그냥 화가 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웃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론이나 회의를 할 때 고민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토론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라는 부분이 두 번째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첫 번째로는 토론과 회의 중에서 이제 토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일 첫 번째는 토론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귀가 두 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도 두 배로 많이 듣고 그 절반만큼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은 이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토론할 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토론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입시 교육하면서 토론대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 학원이라든지 토론 학원이 많이 생기는데 모든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를 토론 학원에 보내면 입이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토론 학원의 첫 번째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게 토론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토론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회의하다 보면 꼭 그런 말 나오죠.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왜 못 알아듣고 근데 이거 자체가 여기에 대한 문제죠. 내 얘기를 잘하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얘기는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럼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과 똑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의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토론에서 경청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이유죠. 두 번째는 이것도 재밌죠. 내가 말을 잘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토론에서도.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나는 그 사람과 토론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벌써 19세기니까 한 2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때부터 현대 민주주의가 18세기, 19세기 이때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론이나 회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점수를 따는 쪽은 자기 주장을 조목조목 잘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미를 더 잘 제어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람의 의견이 옳고 내지는 말을 잘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토론할 때마다 괜히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성질이 막 나는 분들이 계시고 이건 사실은 저 사람과 내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토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다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태도죠. 토론에서. 세 번째는 쟁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강연을 제일 처음에 의뢰를 했던 곳이 그 어머니 단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여성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단체나 여성회나 이런 데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막 하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생각이 번뜩 나는 거야. 야, 니네 집 애가 어제 다쳤다는데 어떻게 됐냐? 라고 이제 말이 시작이 되면서 막 타고 넘어가죠. 옆집에 얘기했다가 그 집에도 얘기하고 그 동네 얘기했다가 쭉 돌아오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여성회나 어머니 모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회의를 하실 때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쭉 한 바퀴 돌아가다가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실 때는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한 달 만에 한 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한 달 동안 오랜만에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모였을 때 티타임을 차를 마시고 담소할 시간을 확보를 미리 해놔야죠.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회의는 딱 시작하면 회의의 안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토론도 마찬가지죠. 토론의 주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껴서든 아니면 내가 좀 말을 방어를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꾸 주제를 픽픽픽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으로 번져버리고, 그렇죠? 진보정당이 어땠느니.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에서 결론을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진보정당으로 옮길 거면 진보정당으로 옮기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주제들이 막 섞여져 있으면 토론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하고나 토론하지 마라. 나랑 의견이 다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랑 토론을 못 하겠어.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쭉 보면요, 이런 사람이랑 토론하려면 저는 죽을 때까지 토론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쵸? 권위로 내리누르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며 기타 등등. 제가 볼 때 성인문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토론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언변이든 말재주든 이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토론과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는 회의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하고 나면 최소한 2시간 넘게 회의를 하는데 개운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회의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더 무거워지고 2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회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상명하달이고 보고형 회의다, 결론 없는 회의다, 불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우리처럼 진보운동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앞서 나가는 삼성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한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의자를 빼고 서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30분 안에 회의를 끝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래서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참석자들한테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를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투명인간이요. 이 사람은 어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회의가 분명히 시작하고 종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라. 생각이 안 나. 왔었나?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와가지고. 그쵸?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해바라기요. 이거는 상사 의견에 무조건 동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의장님 중심. 의장이 말하면 난 그대로 따르겠다고. 자기 의견은 제출하지 않아요. 예, 의장님 의견에만 따르는. 의장님 그런 사람 좋으시죠? 우리도 저 한번 손 들어보지. 어떤 장면이 한번. 사실은 세 번째가 가장 좋죠.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데 이건 사실 14%밖에 안 되고, 무임승차형, 타인 의견에 묻어가기. 해바라기형과 무임승차형의 차이는 뭡니까? 해바라기형과 무임승차형은 뭐가 달라요? 해바라기형은 의견이 묻어가는데 윗사람한테만 묻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장님만 쫓아가는 거야. 근데 무임승차형은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데, 아까 야외 얘기했잖아. 의장님이 와 우리 11월 달에 야외를 갑시다. 아 좋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2월 달에 갑시다. 아 그것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무임승차적이죠. 자신의 의견이 없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회의를 하면 어떤 유형일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적극 참여형인 사람들이 다수가 되지 않으면 회의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좀 더 드려보죠. 가장 좋은 회의는요. 뭐니 해도 회의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안 좋은 회의는 회의 안건이 있잖아요. 보고 안건과 보통 논의 안건이 있는데 논의 안건에서 결론을 못 내는 회의가 가장 안 좋은 회의입니다. 만약에 결론을 못 낼 것 같으면 이번 회의에서 넘겨야죠. 모든 회의는 답을 내는 회의가 가장 좋은 회의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려면 공감하는 회의는 뭐냐면 회의에 오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렵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그 간부실무학교는 어떤 마음으로 오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 그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려고 가는 모임은 일주일 한 달 전부터 기다려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회의가 내지는 고향파주지부의 회의가 나는 기다려지나? 이런 거는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회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다려지거든요. 이게 공감하는 회의예요. 우리 회의는 꼭 필요한 회의야 라고 하는 게 공감하는 회의고 자존감을 높이는 회의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이 서로가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는 회의인데 재미난 거는 세 번째죠. 반대 의견이 있는 회의가 가장 좋은 회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도 회의를 많이 주재해봤지만 회의를 주재할 때 반대 의견 나오면 사실 깝깝한 경우들도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제시한 대로 집행부에도 제시한 대로 다 대의원대회도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속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추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마 같은 추기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모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것처럼 모든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어전회의가 있으면 뭐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판서들이 쭉 영의정 뭐 해가지고 삼정승 6판서들이 도열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임금이 호조판서에게는 너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회의에서 나와 다른 의견, 반대되는 의견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중요한 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주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의가 빨리 끝나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의 구성원들이 좋은 이야기로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회의와 관련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하는 회의는 다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데 회의를 준비하는데 80%의 역량을 쓰고 회의를 하는 데는 20%의 역량만 쓰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오늘 같은 경우로 따지면 강의실을 준비하고 뭐 빔을 준비하고 노트북을 준비하고 커피를 준비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과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회의를 주재해 보신 분들은요. 회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회의를 다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봅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일수록 오늘 우리가 민주노총 고향파주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운영위원회가? 그럼 사실은 회의를 쭉 하셨으면 우리 의장님의 머릿속에서는 22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올 거고 이 몇 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찬성을 할 거고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이게 준비거든요. 그래서 회의의 준비는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반대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미리 만나시라는 거예요. 이게 회의 준비죠. 그래서 사실 회의는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찬성 토론이든 반대 토론이든 그 회의에서 다 열어놓고 다 풀어놓는 게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는 사실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회의는 가장 빨리 끝나는 회의죠. 빨리 끝나는 게 속전속결로 그냥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미 의견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결이 필요하면 다수결을 하든 만장일치라면 만장일치를 하든 준비하는 회의죠. 이 중에서 솔직히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이 회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민주노동당 시절에 민주노동당에 제일 처음에 아무도 나가지 않고 아무튼 쭉 출발해가지고 민주노동당 대의원대 아마 연세 계신 분들은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대의원 숫자가 1000명이 돼요. 그럼 1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요. 이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딱 자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실은 대의원이 되면 뭐부터 숙지합니까?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의 규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죠. 예를 들면 아무리 중요한 안건이라도 1000명이 모두가 다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찬성 의견 3명, 반대 의견 3명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수결로 갑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일 경우에는 찬성 의견 5명, 반대 의견 5명 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하죠. 3분 내지는 5분. 그쵸? 대한민국에서 그런 회의 문화를 가진 집단은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저는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에너지 그래서 그때 보면 대단하죠. 찬성 의견 말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100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우르르 손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대표를 3명에서 5명을 뽑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발언권을 주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들이 되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1000명이 모이더라도 회의답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그 화성에서는 기아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대의원대회를 한 달 하죠. 예. 근데 한 달 동안에 안건이 많아서 한 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 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다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민주노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측이랑 싸우면서 일정의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힘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껍데기만 남았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야, 대의원 되면 내 의견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놀고 먹는 대의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년에 몇 달씩은 회의한다고 올라가가지고 광명의 소아리에서 회의는 끝나면 맨날 술 먹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언권을 준다고 정상적인 회의인 건 아니죠. 회의를 회의답게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회의는 특히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80%의 준비를 그리고 회의는 20%의 공력을 들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딱히 더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회의에서나 주재하는 사람, 리더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는 먼저 쭉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주노총 고향 파주집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누구는 11월 달에 가자 그러고 누구는 12월 달에 가자 그래. 11월, 12월에 동시에 갈 수는 없거든요. 한쪽을 선택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주장했던 바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주재자나 리더의 역할이죠. 그래서 리더는 모두를 통합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올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리더입니다. 그 회의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어떤 약속을 하는 거냐면 이 회의에서 나도 의견을 얘기하겠다, 입을 열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여기도 아마 회의를 주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침묵, 완전히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안건이 딱 올라왔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이때는 사실은 회의 주재하는 사람은 미칠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그래서 회의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입을 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만약에 의장님의 의견에 내지는 올라온 안건에 동의해. 그러면 동의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쵸?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 침묵하는 사람의 경우에 사실은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 회의에 불만이 있든 의장님한테 불만이 있든 뭐에 대한 불만이 있든 근데 문제는 그것도 사전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회의에서는 한 이렇게 1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불만을 갖고 입을 딱 닫잖아요.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요. 옆으로. 분위기가 정말 웃겨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는 그러면 주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고민을 해결해주고 회의는 회의답게 진행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다 입을 열 의무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들으려고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의견이 없는 구성원은 용서하지 마라. 그렇죠?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회의에 들어온 기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회의와 토론과 관련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쭉 정리를 한 건데 의견을 말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좀 잘렸는데요. 이게 이제 글자 폰트 때문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 6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회의 결과에 대한 공유고 이게 소속감 자부심이에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노총 고양파주 지부에는 운영위원들이 22명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하시나요? 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고양파주의 전체 조합원은 몇 명이죠? 7,000명 정도. 우리가 7,000명한테 전체 문자가 갈 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적. 그렇죠. 거의 없죠. 대의원까지. 대의원은 몇 명이야? 대의원은 한 50명 정도. 네. 보통 이제 여기는 단위가 커가지고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화성 같은 경우에 화성에는 조합원이 500명 정도가 되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근데 운영위원회 체계가 아직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운영위원회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매달 운영위원회를 해.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합원들한테 보고를 하는지 여쭤보면 사실은 보고가 거의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이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대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성에서 월 1회 있는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보고를 해줄 의무가 있죠. 조합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그 병원노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를 간략하게 해도 그게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뭐 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조합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조합원들은 아 내가 여기에 조합원이었구나. 두 번째는요. 자부심이 생기죠. 우리 조합에서 나에게 보고를 해주는구나. 더 중요한 건 반드시 공유해야 될 문제들, 중요한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의는 회의를 했던 사람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회의가 우리 그 노동조합 회의다. 그러면 우리 조합원 전체에게 이 회의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소통이 될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의견을 나눠주셔야 사실은 마지막으로 회의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 회의를 잘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우리 회의가 잘 되려면 우리 구성원들 자체가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회의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약간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 되고요. 1부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토론이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부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제로 토론이나 회의를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2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토론이나 회의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나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철조망이 2개가 있잖아요.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입을 막고 있나? 우리의 이야기를 막고 있나? 첫 번째는요. 바로 반정치주의라는 겁니다. 정치 얘기가 나오죠. 반정치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상식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은 정치하지 말라는 거다. 정치는 더러운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고 믿을 수 없는 직업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정치가 토론이나 회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토론이나 회의할 때 교과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토론이나 회의는 민주주의 사회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모든 토론이나 회의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정치에서 출발합니다. 예전에 왕정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는 정치란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정치라는 말은 민주주의랑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가 막힌 곳에서는 토론이나 회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토론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이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토론의 기술들은 어디서 출발을 해요?
그 나라의 국회나 의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안건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제시하자. 의견을 발표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여한다. 이런 규칙들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의회나 국회에서 생긴 거예요. 어떤 의회나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가 막힌 곳에서는 토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습니까? 명절날 아침밥상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런 거였죠? 얼마 전에 추석 있었는데 밥상 뒤집어진다고. 대한민국은 일상적으로 정치를 얘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생각들이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자리 잡힌 게 아니라 은근슬쩍 나에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들어와서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영역이 열리지 않고서는 정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지 않고서는 토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얘기하다가 예전에 뭐 통합진보당이나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얘기만 하려 치면 너 빨갱이야? 말이 딱 막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토론을 해요? 마음을, 심장을 쪼개가지고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아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빨갱이가 뭐냐, 빨갱이라는 말을 쓰면 돼야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순간에 뭐가 막혀요? 토론이 단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깨지 않으면 토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도대체 정치는 원래 더러운 거였어요? 왜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죠? 우리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걸요? 술 먹다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아 정치 얘기하지 마 시끄러 머리 아파 복잡해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그런 것들을 소스로 이렇게 퍼뜨려요. 그런 얘기들을 하라고. 근데 그런 얘기에 우리도 이렇게 세뇌를 당한 것처럼 들어가 있죠. 그 얼마 전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화성에 이제 예전에 통합진보당 당원이셨고 지금은 민중당 당원은 아직 아니신데 그 30대 여성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정말 일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지역에서 유명하신 원장 선생님인데 이분한테 그 지역의 국민의당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위원장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국민의당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년에 시의원에 출마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좋죠. 선생님처럼 좋은 분이 나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저는 민중당으로 나갔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쭉 던졌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1억 원만 내면 된대요. 화성에서 시의원의 적정가는 1억 원이에요. 고향은 어떻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음습하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 1억 원의 의미는 뭡니까? 공천원금이죠. 그렇죠? 그 도대체 공천원금을 왜 내야 돼? 제가 제일 처음에 저는 원래 고향이 화성이거든요. 근데 화성에 2008년도에 처음 다시 내려와가지고 2010년도에 첫 출마를 했어요. 2010년도에 제가 만 35살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로 민주노동당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시골에 장에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명함을 막 뿌리는데 이 할머니들이 딱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정치의 지읒도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온몸으로 체득하신 분들이죠. 이분이 저에게 물어봤던 딱 두 가지. 하나는 공천은 받았수? 왜? 공천을 못 받으면 땡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당에서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 경쟁자들이 원래 있는 정당이 아니니까 공천이라고 당에서 당원들이 투표하면 되고. 두 번째는 돈 많은갑다. 그쵸?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하는 말이었어. 화성에 있는 시의원처럼 고향에도 아마 시의원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쵸? 국회의원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의원의 적정가가 1억이라. 국회의원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300명밖에 없다네요. 근데 22억 정도 돼요. 거의 정확하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공천원금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공천원금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이 중에 250명 정도는 지역구에서 뽑죠. 근데 나머지 50명 정도 비례해서 뽑잖아요. 이 비례는 어떻게 뽑아요? 각 정당마다 쭉 1번부터 번호를 매겨가지고 선관위에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50명이라 그러면 지금은 정당이 쪼개졌으니까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옛날처럼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크게 두 정당이 있을 때에는 각각 비례대표 50명 중에 20명 정도씩을 가져가요. 그럼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1번부터 한 50번까지 해가지고 제출하거든요. 그럼 이게 순서대로 1번부터
할당되는 숫자만큼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민주당의 1번부터 20번이 당선 안정권이죠. 그럼 이 사람은 1번부터 20번 안에만 들어가면 선거운동 할 거 상관없이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공천원금으로 내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즉 22억 정도를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사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와 그러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들이 엄청나거든요.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고향에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4명. 4명이죠. 고향시장이 있죠. 고향시장은 1명이고 국회의원이 4명이면 시장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사람들 시장하고 싶지 않아요? 시장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국회의원이 더 알아주거든요. 예를 들면 고향시장은 고향 이 땅덩어리만 벗어나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전국구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나 국회의원 대접을 받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한 집에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다. 그러면 22억 정도 주고 배지 달고 4년 동안 한번 해보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아주머니들한테 얘기하면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뭐예요? 그 22억을 한 2배 정도 다시 뽑아내죠. 그렇죠? 시의원을 했을 때 1억을 주고 시의원을 했는데 4년 동안 한 2억 정도를 다시 뽑아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더러운 정치에 좀 아까 나왔던 정치는 더러운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 정치는 더러운 거야. 손사래를 치면 칠수록 사실 또 어떻게 돼요? 정치는 거기서 더 썩어 들어가죠. 그쵸? 그들끼리.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의나 토론할 때 정치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정당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회의나 토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가 됐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모두에게 입을 열 기회를 줬어. 근데 우리가 5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정당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정치를 하려고. 이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2개의 정당이 형성이 됩니다. 한 정당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대로 가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별로 아니야. 사회를 좀 많이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진보당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 해산당했던 고유명사 진보당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보수당과 진보당이 형성이 되고 다른 정당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정당들이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경쟁을 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회의나 토론을 하는 방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정치가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열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정당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뭡니까? 하나는 사람이야, 당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책이죠. 대한민국 정당에 정책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제가 통합진보당에 해산당할 때 대변인이었잖아요. 저도 통합진보당 강령을 다 읽어봤어요. 그때 꼼꼼하게.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제가 강령을 다 읽어봤거든요. 통합진보당과 현재 정의당의 강령은 99.9%가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 강령으로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을 시켜야 되면 정의당도 일찌감치 날아갔어야 돼요. 더 재미난 거는요. 통합진보당과 민주당과의 강령은 80%가 똑같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강령도 99%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강령에 관심이 없거든요. 국민들 어느 누구도.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에 관심이 있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관심이 있을 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 새누리당 안에 강령 안에 뭐가 있어요? 경제민주화 얘기가 막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변화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 새누리당도 왼쪽으로 막 가요. 지난번에 박근혜가 공약 1번이 뭐였습니까? 경제민주화였잖아요. 왜? 그때는 다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했으니까. 이거 원래 새누리당 정책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진보정당 활동을 했지만 우리가 해 만년, 100년, 1000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민들이 진보당에 대해서 니네 속도가 너무 빨라. 좀 쉬어가자. 라고 그러면 보수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정당들은 국민이 투표하는 거니까. 그쵸?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이번엔 내가 보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죠. 정책과 이념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끔찍한 게 뭡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농 경기도연맹에 우리 화성에 인재들이 많아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님도 화성이거든요. 기아의 화성에 사시는데 전농의 경기도연맹 의장님도 화성에 사세요.
거기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이분이랑 문재인 그 당선될 때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얼마 안 됐죠. 당선되고 나서. 근데 이분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김대중으로 처음 정권 교체되고 노무현도 되고 다 기대를 했었다. 이분이 느낀 교훈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바뀌면 중앙 권력은 다 바뀌어요. 장관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청와대도 비서실이 싹 바뀌잖아요. 근데요. 지방 권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걸 못 봤대요. 왜 그렇습니까? 시의원들이 이번에 민주당이 흥할 것 같으니까 저희 지역에 화성에서 20, 30년 동안 새누리당에 줄 섰던 정치 지망생들이 다 민주당으로 옮겼어요. 시의원들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어머님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장 보러 가면 콩나물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해 보시잖아요. 내년에 선거할 때 원산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그 사람이 민주당으로 나왔다고 믿으시면 안 된다고. 심지어 화성에는요. 지금 화성에 시의원이 18명이거든요. 18이 원래 민주당 9, 새누리당 9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새누리당 의원 하나가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작년에. 근데 이 사람이 시의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목 시의장을. 이 사람 원래 새누리당 재선의원이었거든요. 지역에서는 민주당, 새누리당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들 속에 정책이 있겠어요? 근데 국민들은 순진하게 기대하죠. 민주당이 뭔가 다르지 않을까? 내년에 지역마다 고향이든 파주든 뭐든 시의원들 나오면요. 그 전에 정당이 어디 있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원산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상 당적을 바꾸자는 시의원은 없어요. 진짜로요. 모조리 다 새누리당이 흥할 것 같으면 다 새누리당 가요. 민주당이 흥할 것 같으면 다 민주당 가. 탈당해가지고.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정치가 돼요? 이게 왜 그래요? 정책이 없어서 그래요. 민주당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지역에서 특히.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성에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하는 사람이 어떤 분? 예전에 새누리당 시장했던 분. 그렇죠? 서로 자기가 당선에 유리할 것 같으면 가는 거거든요. 정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잡하고. 근데 이거를 누가 퍼뜨렸어요? 이 더러운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이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요? 이 정치는요. 힘이 있거든요. 결정할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 1만 원? 국회에서 법 3개만 바꾸면 돼요. 국회에서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뭘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여성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일을 안 합니까? 제가 그러죠. 일 되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있는 부분과 다른 일을 열심히 하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얘기는 다들 아시잖아요. 최저임금 1만 원이 1만 원이 똑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1만 원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복잡하게 9,800 얼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1만 원 속에는 과학이 있잖아요.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50% 정도는 돼야 그게 최저임금이다. 최저 생계비가 된다. 우리가 다 계산해낸 거거든요. 이미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50%.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대한민국은요. 27명을 모아놓고 이 27명이 이 중대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요. 이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렇죠? 매년 3월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9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뻔지르르하게 구성해놨죠. 왜 27명입니까? 9명은 노동자가 추천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타 등등. 또 9명은 사용자가 추천해. 노총이나 이런데. 나머지 9명은요. 둘이 싸울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공익위원으로 9명을 추천해. 그럼 되게 객관적으로 공정해 보이잖아요.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본 적이 없죠. 해방 이후에. 결국 9대 9대 9가 아니라 18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번번이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 위원들 다 퇴장하고 이 18명 모여가지고 이 중에 몇 명 손들어가지고 정해왔던 게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비밀이죠. 근데 이거는 법만 바꾸면 돼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다 없애도 되고요. 어떻게 하는데? 그 전해년도에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을 해서 그 평균임금의 50%로 한다. 라고 그냥 법을 정해놓으면 돼요. 근데 이런 법을 왜 안 만듭니까? 이 중요한 법을. 왜 안 만들어요? 대한민국 국회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만들어요? 요즘에 이 중에도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등록금 때문에 진짜 허리가 휘잖아요.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800만 원이야 평균. 근데 학비만 내가지고 대학을 다니나요? 생활비 기타 등등 하면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돼. 그쵸? 그래가지고 등록금 반값하라고 얘기하죠. 이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학기에 4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한 학기에 400 떴는데 왜 어떻게 애를 대학 보낼 생각을 해? 그쵸?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쵸?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지금 쌀값이 30년 전이랑 똑같다 그랬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됩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농민이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들의 관심은 대부분 사장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인세에 있죠. 우리가 관심 없는 영역. 회사에서 내야 되는 세금. 그래서 해마다 신문에 뭐가 나와요?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9년 동안 해마다 법인세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고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지역에서 그 중학교 선배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와, 오랜만에 봤는데 진보당 진짜 공산당 아니냐? 물어봐가지고 제가 진짜 요새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는요. 엄밀히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까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준은 우리가 토론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될 정도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자체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데라고 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왜냐면 이 중에 여성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랑 뒤풀이에서 거나하게 기분 좋게 술을 먹었어. 비틀비틀 거리고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성이었으면 이게 가능한가? 사회가 이렇게 흉흉한데?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왜 여성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해주는 법안이 안 나옵니까? 여성이 없어요.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대한민국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나마 민주노동당이 2000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엄청 센 지랄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전체 여성 비율. 어떤 식으로 올라갔습니까? 아까 말했던 비례 중에 절반은 여성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이런 게 다 민주노동당이 제안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받을 수밖에 없죠. 합리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늘어난 숫자가요 17%예요. 국회 전체에서요. 20%가 안 돼요. 그럼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이들 속에서.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그 중에 150명은 여성으로 하자. 노동자를 1,800만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딱 3분의 1 치고 5천만 명 중에 1,800명이 노동자라고 하면 300명 중에 100명은 노동자 출신 들어갑시다. 그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면서요. 그 50명은 비정규직, 50명은 정규직에서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절반은 여성이니까 또 여성 노동자 50명, 남성 노동자 50명. 그렇죠? 농민들이 250만 명으로 줄었대요. 확 줄었죠. 그러면 전체 300명 중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내지는 15명, 20명 정도는 농민들이 들어가게 해줘야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 19세잖아요 지금은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이들은 반쪽짜리 권리죠. 투표할 수 있지만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해괴하죠. 그렇죠? 근데 이건 헌법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한다 해가지고 헌법이 길지가 않거든요. 제가 딱 보면서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뭐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 뭐 농지 뭐 토지공 개념 다 필요 없고 딱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빨간 줄 그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이거 왜 필요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30대 대통령 나왔다고 언론마다 대서특필 하던데 왜 저는 그런 언론도 웃겨. 왜 그 말미에다가 대한민국을 안 달아? 우리나라는 30대가 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왜 필요해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모든 공직자는요. 만 19세는 안 되죠. 만 25세거든요. 그러면 만 19세부터 만 25세까지의 이 아이들에게는 너는 투표만 해. 그렇죠?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애시당초 나올 수가 없어요. 20대랑 30대를 합치면 거의 절반이 육박하거든요. 40%가 넘는단 말이에요. 유권자들이.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대, 30대 국회의원들 적어도 100명 정도는 들어가줘야 이들이 뭘 합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됐든 대학 등록금 문제가 됐든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민주주의적 논의와 구조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막혀져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민주노총에서나 이 구조를 뚫어보고자 진짜 정치를 하고자 진보정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진보정당을 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었죠. 이게 상식이야. 예를 들면 당원제.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눈치가 보이니까 옛날엔 그런 거 전혀 없이 공천원금만 싸들고 갔는데 1,000원을 내면 권리당원이라 그래가지고 투표할 권리를 주잖아요. 한 3달 정도 1,000원씩 내면. 또 게다가 거기 1,000원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뭐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월 1,000원을 받겠어요? 딱 3달만 내면 되는데 이것도 본인이 내게 합니까? 누군가 10,000원을 내면서 이거 10명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대납을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지경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이렇게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정치를 어쨌든 바꿔줘야 되니까. 그랬다가 박근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꼴도 못 봐주겠다고 짓밟아버린 거죠. 그렇죠? 요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너무나 큰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못 오게 한 거예요. 니네 여기 들어오지 마. 2가지 방법을 쓰죠. 하나는 밟아버리거나 아예 진보당처럼. 2번째는요. 아까 말했던 거. 정치는 더러운 거야. 니네가 무슨 정치를 해. 그냥 니네는 데모만 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세뇌를 당해가지고 노동조합 안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은 노조일만 신경 쓰지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 게 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쭉 퍼뜨린 얘기에 우리가 포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합원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노동조합뿐만 농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민의 권리만 얘기해줘. 왜 정치 얘기를 해? 권리를 얘기하려면 국회에 농민국회의원을 들여보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정치가 막혀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거리에서 데모를 할 거예요. 이번에 학비노동자들도 추석 내내 15일 동안 단식하고 삭발하고 그랬잖아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가 국회의원이면 그럴 일이 없겠죠. 국회 안에서 법적인 문제를 갖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조합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정치를 해야 돼. 그렇죠? 농민의 권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정치를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막혀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딱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정치가 토론하는 공간인데 우리 정치 교육받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랑 상관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뭐 민생, 뭐 서민 어쩌고저쩌고 모든 게 다 정치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거세를 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아까처럼 경청하세요. 응? 대화하는 방법 아무리 익혀봤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치 얘기를 빼앗기고 나면. 그렇죠? 이게 바로 반정치주의를 넘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치랑 정당,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최장집이라는 분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할 때 가장 존경받는 정치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주의 깊게 보세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한다. 대신에 그들은 정치와 정당, 정치가를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고 뭐 책도 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도 민주주의가 좋다는 건 알아요. 민주주의를 공격하면 이거는 내가 본전도 못 찾아. 그럴 때는 뭘 공격합니까? 정치 자체를 공격을 해요. 대한민국 정치 너무 썩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바꾸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관심도 갖지마. 신경 꺼. 그렇죠? 이 얘기는 뭡니까? 지들끼리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정치를 공격함으로써 뭘 공격하는 거야? 민주주의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근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를 공격하는 걸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진보당이나 이런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나는 독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주변에서 정치를 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상태 이대로 그렇죠? 민주주의가 뭐야? 국민들이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하거나 휩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생활 곳곳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게 분단 트라우마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정치주의, 정치 혐오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처럼 독재 권력이 극심한 곳에서는 이 정치 혐오증이 다 있어요.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내년에 국회의원 나오셔야죠 라고 그러면 뭐 간부님들도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등등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방끈 긴 놈들, 미국에서 석사 박사 땄다는 놈들 모아놔서 정치가 이렇게 개판이잖아요. 그쵸? 그들보다 우리가 뭘 더 잘 알아요?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말 주변이 없어서 저는 못 나가겠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도 다 젖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런 정치 혐오증 말고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토론하려 치면 말 많으면 빨갱이야? 그렇죠. 말 많으면 빨갱이냐? 아니면 너 빨갱이야? 여기서 토론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토론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과. 그렇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분단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극심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거든요. 근로자는 그렇죠?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근로자랑 노동자의 차이가 뭐예요? 근로자의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그냥 노동자는 내 몸을 팔아서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인데, 근로자는 그 중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누구의 기준에서, 사상의 기준에서. 이게 뭐랑 똑같아요?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학생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면 학생들이지. 근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70년을 왔어요. 그나마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노동자란 말을 쓸 때가 됐다라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 아니라 좀 싸울 일입니다. 빨리 바꿀 수 있게. 근데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장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촛불을 드니까 겨울에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이 극심한 이 편견과 편향이 숨어 있죠. 노동자들은 빨갱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이게 상식적으로라면 어떻게 가야 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 집회는 참으로 좋은 집회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민심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이니까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연관되어진 인식들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근로자 이런 얘기들이고요.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내려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절도 마음대로 기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법적으로 노동절 아니죠?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우리끼리만 노동절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영어로는 메이데이, 노동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만 근로자의 날, 그것도 5월 1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994년도에 5월 1일로 다시 찾은 거죠. 그 전까지는 5월 1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곳곳에 들어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까 사실은 이 토론과 회의라는 게 민주주의의 시작이랑 괴를 같이 한다 했고, 이게 곧 정치랑 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교육입니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받잖아요. 의무교육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이들은,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다 있을 텐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되잖아요. 원래 이 의무교육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정치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죠. 글자를 모르면 투표를 할 수가 없네. 글자를 알려줘야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얘기만 들어봤는데 아마 의장님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해방 직후에 투표할 때는 바둑돌, 까만돌, 하얀돌 이래가지고 찬성이면 하얀돌 뭐 다 겪어보셨죠, 의장님은? 뭘 그냥 근데 옛날에 실제로 그랬대요. 왜? 사람들이 문명이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 선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글자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알려줘야 돼.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글자를 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요번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호가 남아있어요.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기호가 없어요. 왜 없어요? 기호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1번이면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골에 있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번이 박근혜 쪽인 줄 알고 다 1번을 찍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과 2번도 사람들한테 생각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번호를 다 없애요. 민주주의가 더 나아가면. 숫자를 붙였던 이유는 뭐예요? 글자는 모르더라도 숫자를 아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숫자로 구별을 하게 해준 거야.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 글자를 모르더라도 그쵸? 그래서 이걸 없애면 어떻게 그럼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돼요? 순서를 랜덤으로 다 섞습니다. 어떤 투표용지, 그러니까 어떤 투표용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재료에 문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후보가 김선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못 찾아야 돼? 내가 찍을 후보를 이름을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해야 되죠. 이게 좀 더 민주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가 나와요. 이제 기호를 폐기하자,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투표용지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백지를 줘요. 뭐라고 해야 돼? 사람 이름을 써야 돼요. 네? 강명용.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이름을. 이런 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출발이었거든요. 동시에 민주주의는요. 사람들에게 정치와 민주주의와 동시에 의무교육 안에서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3가지 교육을 하죠. 의무교육에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은 뭐야? 이 정치권이라는 게 정치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권리죠. 너는 이제 얘네는 다 18세거든요. 우리만 19세고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 투표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 투표할 때 너의 처지에 따라서 너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 네가 가지고 있는 한 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한 표나 다 한 표야. 너의 한 표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투표를 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이게 정치권입니다. 정치적인 권리.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려는. 우리는요. 이런 교육 안 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20대 애들이 투표율이 낮다고 욕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선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지 않았어.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 노동권이죠. 노동권은 뭡니까? 너는 이제 성인이 되면 먹고 살려고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많이 받게 돼. 그럼 어디를 쫓아가야 돼? 노동조합을 찾아가.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항해서 만들어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노동조합이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헌법이 130개 조항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제33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노동자는 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고 교섭을 할 권리가 있고 파업을 할 권리가 있어.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야 라고 교육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조합을 찾아가거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지역에 노동인권센터나 노동교육센터를 찾아가죠. 이게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교육합니까? 민주노총은 빨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국영수를 배워가지고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의무교육 안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혼자 살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육은 다 빼버리고 그냥 국영수 교육만 합니다. 그렇죠? 혼자 못 살죠. 제가 아까 3가지라 그랬죠? 정치적인 권리와 노동권과 3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의무교육에서 정말 필요한 거. 3번째는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이 왜 필요할까요? 철학은요. 우리도 철학 그러면 절레절레잖아요.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도 아무도 의무교육 내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철학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사는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학교 폭력이다,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 대한민국 학교 현장이 정말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조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되고 싶어서 교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학교 현장에 지금 선생님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된 사람이 없다고요. 선생님이 왜 됐어요? 교사 공무원 하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교사 공무원이 먹고 사는데 제일 좋다고 하니까 교대를 간 거예요. 사범대를 간 거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뿐만이에요. 우리도 사람 대하는 직업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나는 월급 받으려고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남자아이들이 선생님만 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애들이 그냥 내가 말한다고 다 들어요? 말을 들으면 애들이 아니죠. 당연히 학교 현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출발했어요? 누구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너 뭐 하고 싶니? 너 나중에 뭐 하고 먹고 살고 싶어? 어떻게 네 인생을 살고 싶어? 이게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던지는 어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진보운동 안에서도 너 뭐 하고 싶니?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고 꿈을 찾게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요 다 똑같이 국영수 교육시켜가지고 선생님 되거나 교사 되거나 뭐 의사 되거나 판사 되거나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면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왜? 20대 때 다들 방황 안 해보셨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교의 그 수많은 과들 중에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하고 싶은 과 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는 내가 이게 정말 하고 싶어서 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줘야 될 거, 철학적인 질문과 고민과 노동의 권리, 정치의 권리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유실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토론을 해요? 20대가 돼가지고 그거 아시죠?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학생들의 그 성적을 이렇게 그 평가를 해요.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1등입니다. 영역이 그 나라의 언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건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1등이에요. 수준이 전체가. 근데 대학교에 가면요. 대학교 가면 다 바보가 되죠. 그렇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토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토론이 뭐야? 내 입으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커녕 내가 할 얘기가 없어. 내 생각이 없어. 토론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부터 사실 비롯되는 비극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지금 아직 반정치주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농사꾼이 농사나 짓지 무슨 정치를 해. 노동자가 노동자비나 잘하면 되지 무슨 정치야. 송충의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들은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정치를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쥐고 있으려고. 이제 그 틀을 스스로 깨지 않으면 사실은 토론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리들이. 약간 속도를 좀 낼게요. 얘네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왜? 얼마나 귀엽겠어요. 자기들이 퍼뜨린 얘기를 자기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노조 안에서도 계속 맨날 싸우잖아요. 무슨 정치야, 그냥 노동조합만 하자 등등. 그렇죠?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판을 짜놓은 건데 이 판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간단하게 갈게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토론을 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꺼내기를 꺼려하고 주저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학교 갈 때 부모님이 제일 신시당부하는 게 뭡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네, 데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데모가 나쁜 짓이야라는 얘기를 하시진 않아요. 데모가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죠. 근데 데모하면 왜 데모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만 다치니까. 그쵸?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 딱 그런 당부를 받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데모를 했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젊음의 피로, 이 끓는 혈기로 데모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앞장서지 마. 그렇죠. 앞에만 쓰지 말라고. 그 뒤에도 쓰지 말라 그래요. 어디 서 있으라 그래요? 딱 중간에. 근데 이 얘기는 정말 슬픈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나라 현대사가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뭘 본 거예요? 옳은 소리 하다가는 지만 찍힌다. 네? 이번에 오죽하면 문재인이 광복 72주년이죠 지금. 올해 8.15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을 3대까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떵떵거렸던 놈들은 지금까지도 정치, 경제, 문화, 뭐 법조계 할 거 없이 학계까지 다 쥐고 있고 언론까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벌써 3대째 내려왔는데 다들 쫄쫄 굶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거예요? 그걸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너는 절대 앞에 나서지 말아 이런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가운데만 가자. 절대 튀면 안 돼. 너만 죽어. 이거를 깨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깹니까? 한 10년 전쯤에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 유행했던 똘레랑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갑자기 그게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유행을 하면서 홍세아 씨의 똘레랑스란 말이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그 똘레랑스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어느 나라 말이에요? 네, 프랑스 말이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동양에 있는 우리랑은 다르게 마음이 원래 크고 넓고 따뜻해서 이 사람들은 관용이 똘레랑스가 넘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우리도 똘레랑스를 배워야 됩니까? 프랑스의 똘레랑스가 창궐할 수 있었던
관용이 꼽힐 수 있다는 근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의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풀어줘. 이건 똘레랑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40년 정도, 우리는 36년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40년이라고 나와요. 교과서에. 40년에 걸쳐서 직접 지배를 받으면서 언어를 뺏기고 말을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이렇게 극심한, 여자들은 그런 민요가 있었어요. 좀 똑똑한 남정네들은 다 까막소로 끌려가고 얼굴이나 반반한 처녀들은 다 정신대로 끌려간다, 이런 민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수탈을 당했던 민족이 우리들이거든요. 프랑스도 나치 히틀러의 지배를 받았어요. 몇 년 동안 받았냐면 2, 3년 정도 받았어요. 나치가 최종적으로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에 프랑스를 쫙 먹었던 게 한 1942년 그리고 45년도에 패망했으니까 2, 3년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2, 3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드골, 이 사람이 영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라디오에다 대고 싸우라고 막 하고 프랑스 곳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레지스탕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 2, 3년 동안에 또 그들도 조선 총독부처럼 히틀러가 세운 가짜 대통령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히틀러가 죽었어. 프랑스가 다시 드골이랑 다 들어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히틀러에게 요만큼이라도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죄를 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친일파를 청산하자! 친일을 청산하자 그러면 오히려 핏대를 세우면서 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어머니가 그때 마을의 분녀회장인데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일본 놈들이 말 들으라 그랬을 때 너는 부역 안 했을 것 같아? 너는 그 시대 태어났으면 친일행위 안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거꾸로. 기세등등해서. 프랑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 대통령, 장군, 총독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분녀회장으로 히틀러한테 도와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감옥으로 보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너는 앞으로 5년 동안 투표권이 없어.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라 그래도 투표 안 하는데 뭐.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야. 이후에 프랑스는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조리 다 그 분녀회장 같은 부역행위도 하지 않겠죠. 이렇게 옳은 게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다라는 토대를 세워놔야 그 위에 뭐가 꼽힙니까? 그 위에 관용이 꼽히는 거예요. 왜? 관용이라는 것은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이다. 이게 확실한 가운데에서 관용이 가능한 거지. 불쌍하니까 박근혜 이제 좀 풀어주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지금 바로 섰습니까? 지금 정의를 그나마 바로 세우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중도주의는 깨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가 할 얘기 해. 똑부러지게. 그 사람이 어른이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 그리고 나서 토론을 가르쳐야죠. 너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얘기를 할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회입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돼? 왕따가 된다니까요. 쟤는 왜 맨날 선생님한테 질문만 하고 그래? 그렇죠. 왜 내 수업 시간을 빼앗아? 이런 분위기들을 깨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중도주의거든요. 입을 막는. 의견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너무 끔찍한 거는요. 지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던 이 강연을 제일 처음 했던 게 올해 2월 달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거를 막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끔찍했어요. 딴 걸 다 떠나서 저는 이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든 민주당 후보로 나오든 반기문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한국 사회에서 토론을 가로막는, 회의를 가로막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딱 두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반정치주의와 중도주의.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 나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해외로 쭉 유엔 사무총장 해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속에 그 적폐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한참 대통령 후보로 막 대망에 막 부풀어 있을 때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기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이 얘기 뭡니까? 새누리당에서 나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시켜주면 새누리당 가면 되고 민주당에 옹립시켜주면 민주당 가면 되고 이게 사실은 반정치주의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의 시의원들이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왔다가 이들에게 정책과 이념과 비전과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 며칠 동안 대선 후보급 유세를 하고 다니다가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눈물을 거의 머금으면서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국회에서 했던 기자회견 문이에요. 그렇죠? 표를 얻으려면 나는 보수 쪽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요청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 말하자면 보수의 소모품이 대단한 것과 같은 얘기다. 보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나는 보수지만 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전 특히 마지막 말은 한국말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보수지만 내 양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희한한 통합주의 있죠?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드러내기조차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품어줄게. 그렇죠? 중도주의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중도주의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기 싫어하는 거, 어려운 거. 저는 적어도 이거를 깨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이거를 걷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토론의 기술을 배운들, 아무리 회의의 기술을 배운들 우리는 토론과 회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토론이란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경우가 언제냐면 100분 토론이잖아요. 시사 프로. 그렇죠? 저는 이게 과연 토론인가 싶습니다. 원래 토론은 뭡니까? 그 사람의 주장과 나의 주장을 합쳐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더 좋은 제3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건데 100분 토론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제 생각엔 그냥 1인 웅변들입니다. 웅변들. 그리고 각자 정당에서 나오는 정당별로 내가 할 얘기만 딱 준비해놓고 나와가지고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토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난 2012년도 대선 때 박근혜가 당선될 대선 때 그나마 대한민국 정치 문화상 전무후무하게 이정희 당시에 진보당 대표가 통합진보당 대표가 토론이라는 거를 살짝 걸어보려고 했었죠. 그 역풍 기억나시죠? 어디 딸뻘도 안 되는 것이 어머니 뻘인 상대 측 여성 후보에게 말버릇은 저게 뭐고 아니 토론할 때 무슨 말버릇이에요. 토론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약점, 장점, 우리의 정책의 장점, 약점 이런 게 붙어야 토론이잖아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토론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저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다음날 쫙 찌라시를 뿌렸습니까? 카톡으로. 저런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때 선거운동하다가 진짜 중고등학생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버릇도 없고 쏴가지가 없다는데 이게 쫙 돈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정치적인 영역에서조차 토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토론을 합니까? 그렇죠? 이걸 열어줘야죠. 그래서 뒷부분은 쭉 다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지 아시죠? 예,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우리한테 막 종북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종미주의자들이잖아요. 미국은 다 좋아. 근데 이들도 미국에서 정작 좋은 거는 안 가지고 옵니다.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 정치 문화가 어느 만큼 열려있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적으로 토론들이 벌어지고 예를 들면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큰 정당들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에도 그게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서로 토론회를 해요.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집안의 가풍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공화당 집안이야. 그러면 애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공화당으로 큽니다. 어떻게 큽니까? 공화당 사는 캠프에도 보내고 얘기도 해주고. 근데 재미난 거는 힐러리네 집안이 원래 공화당 집안이었어요. 뼛속 깊이. 그래서 얘도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공화당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언제 바뀝니까? 여기는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토론도 고등학교 때 교내에서 토론을 하는데 뭐 진짜 있는 얘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힐러리한테 선생님이 이번에는 네가 계속 공화당에서 했는데 민주당 편에 서서 네가 토론을 한번 해봐라. 힐러리가 발끈했죠. 아, 난 공화당이 더 좋은데 나 지금까지 공화당을 했는데 왜 민주당 편에 서라 그러냐. 선생님 말 역지사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네가 잘 알면 알수록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 그 고등학생 힐러리한테 민주당 쪽에서 토론을 준비를 시켰어요. 신기한 거는요. 힐러리가 민주당 쪽을 공부를 해보니까 공화당 거보다도 좋아. 개인적으로 그랬겠죠. 나한테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힐러리는 그때부터 공화당원에서 뼛속 깊이 공화당원에서 민주당원으로 바뀌었어요. 더 중요한 건 개인이 바뀌어도 이 토론회의는 대단한 거지만 남편이 민주당의 미국 대통령을 했고 본인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갔었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토론을 정말 잘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삶과 문화가 어느 정도로 얼만큼 바뀔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토론에서 쭉 배웠던 모든 그 목표는요,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화성시에 살고 있어서 화성 시민이 아니고 고양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고양 시민이 아니라 원래 시민은 전 시민이라는 뜻 안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민주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그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민주 시민 교육, 좋은 시민이 되자, 용감한 시민이 되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이게 시에 산다고 시민이 아니잖아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적인 이 체제 하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의무와 권리와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이 단단한 시민들이 얼만큼 많이 늘어나는지 뻗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을 하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동조합이나 농민회나 여성회나 청년회나 이런 모임들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촛불을 들어서 지금 정권을 바꿨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의 지난 5개월간의 촛불은요, 전 세계 정치학 교과서에 다 실릴 겁니다. 지금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뉴스를 틀어보면 스페인도 지금 난리 났죠. 총 들고 뭐하고 국민들이 2017년도에 21세기도 넘어서 10년, 한 20년 가까이 된 지금 시기에 국민 전체의 3분의 1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나라는 총기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촛불 하나만을 들어가지고 그 5달 동안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촛불 하나만 들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자를 내려오게 한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더 신기한 거는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들이었잖아요. 아무도 공교육 체계에서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스스로 배웠어요. 어디에서? 노동조합에서, 농민회에서, 여성회에서, 청년회에서, 진보적인 단체들 속에서. 전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공교육 내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나라들도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스스로 배워왔어. 민주주의의 원리들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회 구성도 확 바꿔주고 뭘로 바꿉니까? 무기는 진보적인 정당으로, 그렇죠? 정치의 분판에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바꿔줬을 때 마침표가 찍어지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 계속 더 많이 커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